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 편히 주무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뉴스 들어보니까 이춘재가 결국 자백을 했어요.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 9건 그리고 여죄 5건에서 14건을 내가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10번째 확진 판정이 또 파주에서 나왔고요. 조국 장관 문제는 계속 시끄럽고요. 이 와중에 18번째 태풍이 오늘 우리나라에 상륙을 한다 이런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현재 제18호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내일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도에 내리는 비는 아침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로 확대되겠고요. 오후에는 서울,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차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태풍으로 인해 현재 제주도와 전라남도에는 태풍 경보, 강풍주의보, 풍랑주의보,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되어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남부지방과 제주도, 강원 영동에는 100에서 300mm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도는 80에서 150mm, 중부지방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입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 선으로 어제보다 많이 낮겠습니다. 어제보다 날이 굉장히 쌀쌀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풍 올 때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라고 하잖아요. 내일 또 휴일이라고 외출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피해 입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0월 2일 오늘은 또 노인의 날입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리는 보고 싶은 스타가 있고 또 막 얘기를 들으면 설레이는 그런 스타들이 있어요. 누구 있죠? 저도 있죠.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관련 이야기 전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 그리고 최정아 연예 전문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2008년 10월 2일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최진실 씨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어요. 11년이나 됐어요. 네. 예. 굉장히 오래됐죠. 드라마도 영화를 통해서 온 국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던 그녀였기에 그녀가 떠났다는 게 아직도 믿지 못하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생전의 최진실 씨를 추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하나를 하늘에 그려본다. 마치 웃는 구름이 나를 달래듯 위로해도 아직 울지 못해서. 네, 최진실 씨의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김대호 기자는 또 워낙에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더 기일이 되면은 더 생각이 나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묘역을 다녀왔는데 네. 많은 팬들이 이 편지를 아직까지도 남겨주고 계세요. 근데 조금 제가 최진실 씨 얘기하면서 밝았던 기억, 그 다음에 또 즐거웠던 기억만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한 팬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지에다 뭐라고 썼냐면 자신이 이제 자동차를 구매해서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되면은 맨 먼저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라고 하시는 걸 보니까는 10대 때 팬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한 20대 중반쯤 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분들의 이제 가슴 속에 아직까지 최진실 씨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기가 많았던 게 당시에 최진실 씨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 첫사랑, 국민 여동생,
국민 언니라는 어떤 이런 국민이라는 수식어를 독점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였잖아요. 네. 그야말로 90년대 아이콘이었죠. 뭐 그 텔레비전 틀면 최진실 씨 모습을 우리가 그때는 볼 수 있었고 그 정도로 뭐 독보적이었어요. 네, 사실 지금은 우리가 국민 요정, 국민 뭐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수지 씨 그리고 아이유 씨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원조 국민 요정은 최진실 씨였었던 것 같아요. 당시 1세대 CF 퀸으로 많은 광고주들에게 섭외 1순위이기도 했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은 이 최진실 씨의 광고하면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네. 광고를 가장 맞아요.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많은 뭐 부부들 아니면 많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최진실 씨의 그때 당시 모습은 지금 봐도 사실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모습이에요. 이때 당시 최진실 씨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랬나요? 네, 바로 데뷔 초였었는데요. 네. 사실 당시 연예인 간의 경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는 대형 스타가 대거 포진되어 있던 시기였어요. 네. 지금도 활동하는 대형 스타라고 하면 누가 있었나요? 이제 중견 배우로 자리 잡으신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최진실 씨와 함께 활동했던 배우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김희애 씨, 그 다음에 또 김혜수 씨, 이미연 씨, 그 다음에 또 최시라 씨. 와. 예.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 나름 또 이 경쟁 라이벌들이었죠. 쟁쟁한 배우들이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 탑스타가 될 수 있었던 무슨 비결이 있었던가요? 네, 뭐 고교 시절부터 그때 당시에도 조금 일찍 이제 연예계 생활을 네. 하기 위해서 이 연기 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이제 스타들도 꽤 있었고 또 이제 미인대회 출신들도 많았습니다만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생업 전선형 생업 전선형 그야말로 생계형 뭐 이렇게. 생계형이라고 네. 할 수 있겠죠. 예. 동생의 이 그 오디션 자리에 우연히 갔다가 이제 캐스팅이 된 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뭐 연예인 지망생들이 100만 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네.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고 그다음에 또 노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남부군이라는 그 이 최진실 씨의 작품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손과 발이 다 부르틀 정도로 이 지리산에서 촬영을 할 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네. 최진실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녀 불문 모두가 좋아하는 스타였잖아요. 이 남녀 선호도의 경계를 무너뜨린 그런 스타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전설적인 스타였는데요. 일단 여성들은 최진실 씨 패션을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또 남자들의 이성형이기도 했었고 또 중장년층에는 최진실 같은 며느리를 데려와라. 최진실 며느리 삼고 싶다. 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하지만 이런 최진실 씨도 데뷔는 굉장히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알던 거랑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게 최진실 씨야말로 단번에 등장해서 갑자기 빵 뜬 스타가 아니었겠어요? 왜 우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의 전형을 최진실 씨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최진실 씨도 굉장히 어렵게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데뷔까지 굉장히 숱한 좌절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여러 번 데뷔를 시도를 했다가 무산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최진실 씨의 가난한 집안 사정이 뭐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연예인을 꿈꿨었지만 아무래도 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이 깜찍한 그리고 굉장히 이 서구적인 이런 외모라던가 내면의 끼를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최진실 씨는 20살이 되자마자 홀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KBS 탤런트 공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예. 하지만 그녀의 데뷔는 허무하게 좌절이 되고 맙니다. 떨어지는군요. 공채에서 떨어지나 봐.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 붙기는 붙었어요. 붙어요? 근데 이제 당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그 이 신인 탤런트에 대해서 월급이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박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신인 탤런트가 된다고 해도 네. 본인 자신이 이제 연수비를 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그래요?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네. 약 38만 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제 최진실 씨한테는 이
이 38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좌절이 된 것입니다. 돈 때문에.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38만 원이 없어서 데뷔가 좌절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가난했군요. 근데 가정 형편도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정말 이 어머니나 아니면 동생이 좀 꼭 좀 해주고 싶었겠죠. 네.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지금 이제 그 채널 A가 있는 이 스튜디오 저쪽에 이제 그 연신내 쪽에서 살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어려웠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38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다. 그 가족들에게는. 네. 그러면 언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도, 대장금, 동의, 이산 이 작품들을 연출한 그 사극 장인이라고 불리는 이병훈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네. 이 이병훈 감독의 눈에 띄어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도 특별한 캐스팅 비화가 있는데요. 이병훈 감독이 드라마 한중록을 이제 연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할 좀 역할이 필요했는데 이 이병훈 감독의 눈에 한 소녀가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M사 간판 예능이었던 일요일 밤의 대행진,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이라는 이 코너에 그 단역으로 출연 대기 중이었던 최진실 씨였어요. 이병훈 감독 눈에 띈 이 최진실 씨가 한중록에 전격 캐스팅이 됐고 연기자로서 첫 발을 내디디게 됩니다. 사극으로 데뷔하는 거네. 그러니까요. 네. 이때부터 그럼 승승장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네요. 네, 이거 한중록이라는 그 사극을 통해서 데뷔를 했는데 역시 그 보석을 알아본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사람인데 이제 배병수라는 그 전설적인 매니저가 그렇죠. 그 최진실 씨를 발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이 되어져서 정말 그 최진실 씨가 스타로 올라가는데 많은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어요. 그렇군요. 최진실 씨 그러면 지금 이제 그 가난한 그 시절의 얘기도 지금 하셨고, 근데 여러 가지 그 역경을 이겨낸 배우 이렇게 또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뭐 최진실 씨 하면은 대표적으로 연관되는 단어가 있죠. 이 어려움과 관련돼서 수제비. 그래서 수제비. 저도 이제 뭐 집에 가면은 굉장히 그 수제비를 자주 먹기도 했고 했는데 최진실 씨가 또 잘하는 음식들이 꽤 많아요. 근데 무슨 뭐 레스토랑이나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배추전. 그다음에 이제 비빔국수. 그다음에 또 포장마차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닭발인데 무뼈 닭발 말고요. 그거를 이제 비닐장갑에 이렇게 집에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그 익숙해졌던 그런 음식들만큼이나 그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참 밝은데 그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뭐 이랬던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사실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이미지 자체가 좀 상반돼요. 통통 튀는 이미지도 있고 반면에는 또 연기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네.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뭐 되게 옆집 누나 같기도 하고 뭔가 기대고 싶은 언니 같기도 하고 되게 귀여운 동생 같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최진실 씨가 뭐 표현하지 못할 감정의 연기가 또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최진실 씨의 연기는 그 범주가 굉장히 넓은 연기를 펼쳐왔었는데 최진실 씨가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새로운 여자 캐릭터의 그 뭔가 어떤 시작을 열은 배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캔디형 캐릭터예요. 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으로. 네, 맞습니다. 네. 뭔가 새로운 요즘 신세대의 그 캔디형 캐릭터를 보여준 그 최초의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요. 최진실 씨의 별명 또한 방금 김대호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수제비였다고요. 최수제비. 어려웠던 시절에 먹었던 그 최수제비. 네, 맞습니다. 육상 스타 임춘애 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라면. 역시 라면이죠, 라면이죠. 라면. 네, 네. 그런 것처럼 임춘애 선수에게 라면이 있다면 최진실 배우에게는 바로 이 수제비가 있는데요. 네. 최진실 씨가 어린 시절 자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음식이 바로 수제비였다고 해요.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래도 밀가루로 이렇게 치대서 만든 이 수제비를 자주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수제비를 너무 물리게 먹어서 한때는 가장 싫어했던
먹었던 음식이 수제비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톱스타가 되고 나서도 아무래도 많이 먹었던 음식이니까 가장 잘하기도 하잖아요. 네. 동료들에게 수제비를 만들어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굉장히 즐겨 먹었었던 음식이 바로 이 수제비라고 해요. 근데 이제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탑스타가 되고 나서 내가 좀 유명해지고 이러면 그 불우했던 좀 어려웠던 기억이나 어려웠을 때 나하고 만났던 사람을 좀 이렇게 멀리하는 경향이 네. 있고 이래요. 감추는 사람들도 그쵸, 너무 그쵸. 예, 예.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진실 씨는 그 어렸을 때 얘기를 그냥 스스럼 없이 본인이 하고 뭐 쥐약까지 먹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어요. 가족들끼리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무래도 그 최진실 씨가 데뷔 이후에 얼굴이 네. 알려져 있지만은 그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 집 근처에서 학교 근처에서 예, 예. 포장마차를 운영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안 했어요. 길 지나가고 이게 학교 근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대 때는 예, 예. 하다 보니까 이 그 동생 이 최진영 군과 같은 경우는 누나는 사람도 아니다. 엄마 좀 도와주고 그러지 뭐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방송에서 밝힌 거잖아요. 저 같으면은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넘길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많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뭐 속일 수 없는 게 워낙 이제 그 지금은 없어진 그 버스 번호지만 143번 네. 그 종점 부근에 이제 예. 살았었는데요. 네. 이 그곳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이제 남매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누나가 무슨 해코지를 당하면은 동생이 와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동생이 또 해코지를 당하면 당찬이 이제 최진실 씨가 나서가지고 해결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고 또 이제 그 이 스타 다큐의 어떤 효시라고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 M본부에서 인간 시대라는 네, 그 예.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최진실 씨의 어려웠던 얘기, 그다음에 스타가 되고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숨겨졌던 이 가족사들이 모두 공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과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당당해서 더 사랑스럽다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역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스타가 된 최진실 씨인데요. 사실 뭐 흥행 보증수표다라는 별명을 따라다닐 정도로 드라마면 드라마, 뭐 영화면 영화 다 대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최진실 씨가 사극으로 데뷔해서 아마 이 드라마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드라마의 주제곡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뭐 이거. 이 드라마로 단연 최진실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저는 생각이 어린 들어요. 나이인데도 꼭 챙겨봤거든요. 네. 그때 정말 인기가 대단했던 게 대단해. 일단 뭐 시청률이 56.1%를 네. 기록을 했고요. 네.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그 엔딩 씬 부분들 있잖아요. 뺑뺑 도는 거. 그게 정말 엔딩 씬의 한 획을 그었다는 그런 명장면이거든요. 네. 네. 아직도 기억나요. 요 음악만 나오면 즐거웠어요. 네. 오늘 이거 하는구나. 왜 드라마가 소위 얘기해서 확 뜨잖아요. 네. 그러면 일주일 중에서 그날이 기다려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질투라는 드라마가 그랬어요. 그러니 뭐 시청률이 56.1이면 지금은 상상을 할 수가 상상할 수 없죠. 없죠. 예. 저도 너무 생각이 나는 게 이 드라마 처음에 그 이 노래 딱 들어갈 때 따다라라 네. 따따 이 노래가 어릴 때 저도 친구들이랑 굉장히 많이 따라 부르고 네. 그리고 이 엔딩 씬을 보면 카메라가 이 두 배우를 두고 막 뺑뺑뺑 계속 도는 게 돌잖아요.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친구들끼리 따라하기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 네.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의 드라마였었는데요. 예. 최진실 씨야말로 정말 알고 보면 원조 완판 스타였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선 씨 이전에 최진실 씨가 있었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때 최진실 씨의 똑단발 그리고 그 머리띠 그리고 수영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 작품을 통해서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이 트렌디 드라마의 장을 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에 한국 드라마를 딱 생각을 해보면 신파극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한 90% 정도가 신파극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최진실 씨가 이 질투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풋풋한 청춘을 아주 잘 드러내서 좀 잘 그려냈고 한국 드라마 주류를 바꿔놓는 계기를 마련한 거죠. 그래서 드라마 이 중심 또한 중견 연기자에서 청춘 스타, 청춘 연기자가 나오게 되는 그 발판을 마련한 스타이기도 합니다. 그 재밌는 얘기를 좀 예. 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오늘이
역시 이제 그 최진실 씨 기일이고 네. 그다음에 또 질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배우가 최수종 씨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바로 이제 최수종 씨가 지방에 있는 한 드라마 어워즈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측근들에게 연락을 해서 10월 2일 이 기일인데 내가 이 상을 받는데 꼭 최진실 씨에 대해서 고마움과 그리움을 전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아마 뭐 오후쯤 되면은 그 소식들이 전해지지 예, 않을까. 그렇군요. 92년 질투가 그렇죠? 네. 그때 제가 M본부에 입사했어요. 근데 거기 여의도 그 사옥에 보면 탤런트 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롭. 그렇죠. 분장실 그 건너편에. 네. 그 국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도 빛이 났나요? 아우,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뭐 그냥 선망의 배우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기생들끼리 연수는 안 받고 거기 숨어 있다가 이렇게 한번 보려고. 지나가면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네, 그죠. 최진실 씨? 그랬던 기억이 지금 막 나요. 그 밑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그 녹화하던 배우들이 와서 구내식당에서 밥 먹어요. 네. 그러면 그 옆에 가서 먹어보고 아이고 막 그런 기억이 막 납니다. 네. 질투뿐이 아니었죠. 별은 내 가슴인가? 거기에 캔디 캐릭터가 또 이 결정판 아닙니까? 네, 그렇죠. 했어요, 이제 진짜. 예. 네, 사실 기존의 캔디 캐릭터는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백마탄 왕자를 만나서 네. 인생 역전을 하는 그쵸. 뭐 그런 기존의 캔디와 이 캔디는 좀 상당히 달랐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 그러니까 아마 그 다른 이제 신데렐라들이나 아니면 캔디 같은 경우에는 다 남성들의 어떤 도움이나 금전적인 영향력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최진실 씨가 맡았던 캐릭터 대부분은 본인의 노력의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어요. 물론 남자를 만나서 잘 되기도 하지만 본인이 노력을 한다는 기본적인 조항들이 반드시 따라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품에서도 이제 그 보육원 출신 그 의상 디자이너 역할을 그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 그대 그리고 나라는 작품이 저는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 김혜자 씨, 박원숙 씨, 차인표 씨, 네. 예, 송승헌 씨 정말 화려한 라인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 그대 그리고 나의 그 촬영지였던 그 또 영덕에도 예. 아직까지도 최진실 씨를 추모하는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드라마 역시 정말 소위 말해서 대박이었어요. 시청률이 60%를 기록을 했는데 10%. 네,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쵸. 시청률이죠. 근데 혹시 별은 내 가슴에 네. 그대 그리고 나의 공통점 혹시 아세요? 그건 높은 시청률? 이게 다른데? 그죠? 이거는 어촌이고 네. 이거는 뭐 도시고. 국민 드라마? 뭐 국민 드라마 한 가지 더 있는 게 최진실 씨에게 연기 대상이 영예를 안겨준 연기대상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연기력을 인정을 받아서 원래는 이제 국민 요정이었잖아요. 국민 배우로 거듭나죠. 예. 예. 정말 이때까지 이제 막 탑스타로서 가는 곳마다 화제를 뿌리고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근데 공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이혼 후에 활동을 잠시 접었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녀의 재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 끝에 최진실 씨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요. 아들에게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의도로 활동 중단 1년 2개월 만에 복귀를 선언합니다. 사실 지금은 이혼 후에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뭐 당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배우에게는 조금 어려운 시대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최진실 씨가 굉장히 큰 용기를 냈었던 거죠. 복귀작을 통해서 최진실 씨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망가지는 연기를 불사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화려하게 제2의 배우 인생기 그리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데 성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한층 성숙된 그 감정 표현 그리고 눈물 연기 아주 절절한 대사 표현 뭐 이런 것들이 다 조합이 돼서 정말 팬들과 많은 대중들의 응원을 받았었는데요. 그 작품이 바로 저도 이 작품 보고 참 많이 울었는데 장밋빛 인생이에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렸던 드라마였죠. 그런데 이 작품에 출연을 하기 위해서 최진실 씨가 무릎을 꿇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 M본부 사장실 앞에서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모자도 쓰지 않고
무릎을 꿇었죠. 그래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90년대 때 너무나 이제 그 최진실 씨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M본부에서 타 방송사에 출연하지 말라는 것으로 해서 전속 횟수 계약을 맺어놓은 거예요. 아니 공채 출신이라서 뭐 출연 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속 계약 횟수를 정해놨다고요? 네, 그렇죠. 그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무데도 이제 이혼 후에 방송사에서 이 최진실 씨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K본부에서 이제 장밋빛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정을 한 거예요. 하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조금은 이 M본부 쪽에서는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법무팀에서 실제적으로 출연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게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그 최진실 씨가 조금 이제 사연이 있는데 제가 가서 무릎을 꿇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시큰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때 당시 최문순 사장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용단을 해가지고 최문순 사장님께서도 K본부에 출연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M본부에 출연해라 해서 이제 그 다음 작품이 M본부 작품이 되어진 그런 거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런 게 또 있었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장밋빛 인생에 출연하게 됐고 이 드라마도 또 많은 화제를 뿌렸죠. 네, 정말 많은 그 명장면을 낳은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헝클어진 굉장히 빠글빠글한 그 파마 머리로 남편에게 찬밥 심세인 이 맹순이를 연기하는 최진실 씨의 모습. 최진실 씨의 이 모습은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최고 47%까지 시청률이 올랐었던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좀 삶에 녹아든 생활 연기를 펼쳐서 최진실 성공 신화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연예 기획사들은 너도 나도 최진실 일명 모셔가기 전쟁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 최진실을 데려오기만 해라. 데려오면 무조건 대박이 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요. 정말 치열한 그 경쟁이 있었는데 소속사 계약금 기준으로 2005년입니다. 네. 2019년이 아니라 2005년 기준으로 네. 최진실 씨의 몸값이 무려 10억 원이었다고. 14년 전에 14년 전에 10억. 15. 그러니까 화려하게 다시 복귀를 한 거죠. 걸어다니는 기업이었네. 그러니까요. 14년 전에 10억이면 저는 근데 그 드라마 이후의 작품이었죠.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요. 정준호 씨하고. 네, 네네, 거기서 맞아요. 네. 최진실 씨의 중마렐라로 중마렐라. 신조어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최진실 씨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가정관리사 역할을 맡으면서 아주 능청스러운 연기를 해냈었어요. 여자가 결혼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좀 사랑스러울 수도 있고 이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좀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대중적에게 많이 이렇게 알린 작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나이 40에도 만인의 연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작품이었죠. 네. 그때 또 드라마 주제곡 예. 이문세 씨가 불렀는데 그것도 굉장히 히트했어요. 네. 네. 그렇죠. 사랑이 올까요? 사랑이 올까요? 네. 야, 이거 없나? 저 한번 들어봤습니다. 사랑이 올까요? 요거죠? 나가죠, 지금? 네. 맞아요. 이 노래였어요. 근데 이 노래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그때는 이제 이미 10년 전이니까 아이들 환희나 준이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린 나이였거든요. 이 노래를 계속 불러줬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또 사연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네. 요즘 이제 준이 양이 좀 오래된 가수를 좋아하는데 변희섭 씨의 노래를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너무 자세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준이 양은 엄마랑 친했던 그런 가수로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 굉장히 많이 잘 따르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역시 엄마 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진섭 씨 노래는 정말 좋은 노래 많잖아요. 네, 그렇죠. 명곡. 네. 정말 저는 이때 그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먹어도 배 안 배 안 나오는 나오는 여자. 그래서 제가 군대 시절에 비무장지대 안에 GP에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북쪽으로 이 노래를 들려줬어. 네네네. 스피커에다 대고 청바지가 막 팔심심하게 막 이렇게 정말요? 들려줬어요. 밥을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이 대목이잖아요. 네. 그럼 저쪽에서 700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나와?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변진섭 씨 노래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네.
이렇게 많은 화제작에 출연을 했고 국민들의 정말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방송사들로서는 뭐 모셔만 가면 시청률 보증수표였으니까 대단했던. 그런데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단 말이죠.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준마렐라 열풍에 힘입어서 내 생의 마지막 스캔들 시즌2를 굉장히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보가 더욱 충격적으로 들렸었는데요. 악성 루머들도 사실 최진실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참 많았어요. 네. 이혼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더라, 아니면 뭐 30억 뭐 사채놀이를 했다, 이런 정말 악성 예. 루머까지 나올 정도였었는데요. 그런데 고 최진실 씨의 죽음 이후에 그녀가 우울증이 있었고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우울증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추측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결혼과 그리고 또 이혼 그리고 또 이제 그 친했던 정선희 씨 남편이었던 안전 씨의 사망 소식 여러 가지로 좀 그때 당시에 힘든 상황이었고 이 장밋빛 인생이라는 작품이면 본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운 작품이긴 하지만은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그 장밋빛 인생에서 나오는 소품 의상 네. 빨간 내복 네네. 이거를 입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작품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던 그런 또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개인적인 의견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인에 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본인의 의사보다는 좀 사고사에 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를 보면은 전날 네. 그죠? 네. 일일날 광고를 찍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광고까지 찍고 이랬는데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죠. 네, 그 광고를 찍고 순댓국을 먹었죠. 그래서 약간의 음주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술자리에 제가 그 함께 했었는데 네,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도 이 최진 씨는 뭐 그 악성 댓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힘들어하기보다는 조금은 이제 뭐랄까 이제 은퇴하고 오드리 헵번처럼 그 아프리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지금 때가 오는 텐데 봉사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작품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던 모습이 아직까지 또 눈에 선하고 그때 차라리 좀 붙잡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비극적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비극이 계속 이어지죠. 네, 일단 최진영 씨의 이제 뭐 일이 있죠. 음. 2010년 3월이죠. 동생의 죽음, 최진영 씨의 죽음. 비극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네.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이 누나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 어둡게 내려앉아 있다 보니 연예계에서의 활동도 좀 손쉽지 않았고 사람들이 뭐 최진영 씨가 노래를 부른다 하더라도 계속 그런 이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또 힘겨움들이 있는 것 속에서 또 이제 누나와 마찬가지로 또 같은 또 선택을 안 좋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 비극을 막을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그 사망 전날 최진영 씨가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힘들다라고 신경 토로를 했었다고 합니다. 주말에 만나서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최진영 씨는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최진영 씨도 좀 우울 증세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연예인들 자살이 굉장히 그 2000년대에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굉장히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수면 유도제 부분인데 물론 이제 이 약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는 없지만은 공통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뭐 최진실 씨나 아니면 최진영 씨 그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이야기 나올 남편 이제 조성민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공통점이 있었.
없죠. 그래서 이제 불면증과 우울증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좀 그 해결해야 될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진영 씨까지 떠난 다음에 그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이 남았단 말이죠. 그 어머니의 마음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자식을 둘이나 먼저 보낸 이 어머니의 심정이 오죽할까요? 네. 사실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저녁이면 아들, 딸이 엄마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다라는 이 아주 애끓는 마음을 굉장히 감정 꾹꾹 담아 눌러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난한 시절을 가장 행복한 시절로 추억을 하게 된 건 또 똘똘 뭉쳐서 힘을 준 이 남매 덕분이 아닐까 싶네요. 아까 뭐 최진실 씨 데뷔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은 최진영 씨가 먼저 생업전선에 뛰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고1 때 이제 뛰어들어서 그 어머니의 이제 그 아들이니까 외아들이니까 네. 굉장히 귀여움과 그다음에 또 독차지를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도 많이 기여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청춘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는데 이 90년에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굉장히 멋진 제목의 영화에 예. 출연을 했었고 또 93년에는 그 최진영 씨의 드라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천국 많은 기억나실 거예요. 네, 네, 아마. 기억납니다. 예. 네. 거기서 이제 그 연기력을 뽐내면서 톱스타 반열에 올라섰죠. 네. 저는 사실 최진영 씨가 가수로 먼저 데뷔를 했는 줄 알았어요. 그 2000년대 초반에 스카이라고 데뷔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엄청 인기 많았었어요. 네, 네, 심지어 맞아요. 뮤직비디오는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뭐 차인표, 장동건 씨, 탑스타들이 출연했는데 그쵸. 이게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 나오고 네. 있죠. 그렇죠. 진짜 그러네. 좀 영화 같잖아요. 네. 게다가 데뷔를 하자마자 굉장한 인기를 끌었었는데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 네. 베일에 쌓인 스카이가 누구냐?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 스카이가 누구냐라고 추측이 난무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당시 스카이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 가지고 막 내기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 주인공이 최진영 씨로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여운 얼굴인데 네. 저거는 화면도 그렇고 좀 묵직했거든요. 네, 맞아요. 허스키한 또 어. 보이스였고요. 근데 이제 직접 나와서 노래를 하니까 아 맞네 했는데 왜 얼굴을 숨기고 그랬던 거죠? 저 기획 자체가 최진실 씨의 기획이었어요. 네, 그 동생이 굉장히 조금 이제 그 슬럼프에 빠졌을 시기였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매니저, 기획자, 그다음에 또 뮤직비디오에 출연할 사람, 그다음에 프로듀서 모두 다 도와달라. 우리 그랬던 동생을 거예요?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 전략 자체를 그 최진영이 본인의 노래를 부르면 그만한 반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미지 때문에 그럼 얼굴 없는 가수로 하자 이런 그 제안을 했던 것도 역시 이 누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최진실 씨의 아이디어가 가수 최진영 스카이의 성공을 만들어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예. 참 정말 누구보다도 노력파로 뭐 최진실 씨, 최진영 씨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진실 씨는 떠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겨준 게 있죠. 최진실 법이 생겨났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04년 고인이 된 조성민 씨는 최진실 씨와 이혼을 하게 되면서 친권과 이제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이 판례에 따라서 최진실 씨의 사망 이후에 이 친권이라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부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법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친권 자동 부활제를 통해서 자녀들의 친권이 아빠인 조성민 선수에게 넘어갔었는데 이 아이들의 친권을 최진실 씨의 어머니가 되찾는 과정에서 최진실 법이라는 게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성도 최진실 씨의 성을 따라서 최 씨가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자녀분들도 꽤 많이 컸겠어요. 네, 이제 뭐 19살. 그다음에 또 준양은 그 고등학교 1학년 17살인데 어제 오늘이 지금 하필이면 또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시험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시험 잘 치길 바라겠습니다. 시험은 그렇고 뭐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그럼요.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네. 둘 다 다른 일은 없고. 네. 예, 네. 그게 우리가 좀 궁금하니까. 근데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네, 일단 작년 기일에 환희군은 취재진에게 네. 10주년이 이제 10년이 지나도 보고 싶은 건 똑같다. 준이와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종종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늘에서 나랑 준이가 잘하는 것을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준이 양이 그 묘비에 올려둔 그 손편지 내용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네. 다음 생에는 연예인 최진실 말고 우리 엄마 최진실 해줘라고 이야기를 아이고. 해서 정말 그 현장에 있던 기자들도 참 눈물을 네. 참 흘렸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서 엄마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보고 싶어.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 꼭 해줘. 다음 생엔 준이 환희 엄마로 만났으면 좋겠어. 사랑해 라면서 그리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 최진실 씨 얘기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보고 싶은 배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쯤에서 최진실 씨 놔드려야 되겠네요. 그리고 다음 얘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 싶은 가수예요. 네. 예전에 정말 저 어렸을 때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홀연히 떠났어요. 이분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제 그 김추자 씨죠. 네, 네. 저한테도 어린 시절 제가 1960년대 후반에 태어났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월남 파병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정말 김추자 씨의 인기는 대단했었던 것 대단했죠. 같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김추자 씨가 데뷔를 했는데 대학교 신입생 노래자랑에서 1위를 했고 그의 이제 기타리스트였던 그 작곡가 신중현 씨에게 그 녹음실을 찾아가게 돼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곡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젊은 청춘들 특히 이제 군인들 저 지금 네. 화면 속의 만보바지가 굉장히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970년대 초에 정말 대단한 판을 흔들어 놓은 가수였습니다. 그렇군요. 70년대 가요계를 뭐 흔들어 놨다라고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당시에 노래들 준비되어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그 대표곡으로는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다 아는 영화로도 유명하고 가수 거미 씨가 또 리메이크를 한 님은 먼 곳에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실까요? 얼마 전 영화에도 정말 나왔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젊은 층에서도 유명한 노래인데요. 이 곡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곡의 원래 주인이 다름 아닌 패티김 씨였다고 해요. 네. 패티김 씨가 원래 부르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곡인데 갑자기 그 녹음 현장에 패티김 씨가 나타나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동부서주 패티김 씨를 막 찾다가 작곡가 신중현 씨가 유망주였던 김추자 씨에게 이 곡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해 줍니다. 당시 김추자 씨 같은 경우는 어딘가 여행을 간 상태였는데 갑자기 네. 빨리 와라. 네가 부를 노래가 있다라고 호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가서 한두 시간 정도 노래를 이제 연습을 해보고 부른 노래가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곡이 김추자 씨를 정말 엄청난 가수로 만들어주는데요. 네. 빅히트를 기록하면서 김추자 씨에게 이듬해 신인 가수상을 안겨주는 영예까지 안겨준 아주 행운의 곡이라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정말 뭐 패티김 씨 덕분에 스타가 된 건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중요한 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 능력이 중요한 거 같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도 선배들 휴가 갈 때 한 번 해가지고 잘하면. 한 번 해서 완전히 아웃되든가 한 번 해서 좀 뜨든가 이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기회가 온다고 이게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불행은 연달아서 오는데 행복은 띄엄띄엄 오는데 그 띄엄띄엄 오는 행복을 다 잡으면 결국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제 그 김추자 씨 같은 경우에도 발표하는 곡마다 본인의 노래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저도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따라 불렀는데 어렸는데도 불구하고요. 월남에서 들어온 김상사. 예. 그 한 시절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들 네. 노랫말 가사에 담고 있죠. 그리고 또 신나는 또 이제 익숙했죠. 이 행진곡풍이. 네, 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따라 불렀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월봉마다 꼬마들이 그냥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방이라는 네. 곳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때는 이제 뭐 다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삼거리 다방. 그렇죠. 여기서 등장했던 이제 커피 한 잔이라는 네. 노래, 그것도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오디오형 가수이면서 또 비디오형 가수라는 그런 이야기를 맞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게 특이했다고요. 저 헤어스타일도 특이했고 그 노래할 때 그 무대 매너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저는 그분의 눈빛이 묘했지. 네, 묘했지. 맞아요. 묘했어요. 특이한 하여간 파격 그 자체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패션의 한 조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70년대에 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화려한 의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김추자 씨가 이제 그 무대 의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회에 영향이 미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그때 당시 그 외설적인 그 춤에 대해서 단속이 굉장히 심할 때였는데 그 경계선 자체를 굉장히 네. 넘지 않으면서 아슬아슬하게 하시는 부분으로서 많은 또 이제 그 남성들 또 이제 그 군에 있는 군인들의 이거 더 좋아했던 거예요. 심쿵심쿵하게 했던 그런 또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그 김철 씨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이효리 씨라 불러도 네, 맞아요.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당대 최고의 스타였기 때문에 행사란 행사는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인기가 있는 만큼 그 당시 최고의 그 섭외 1순위 가수였었는데요. 당시에 명동 살롱가에서 김추자를 데리고 오면 섭외 성공 보수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당시에? 공약을 내걸 정도로 섭외 성공 엄청난 보수만. 성공 보수만 10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엄청난 인기의 가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흥행사들이 김추자 씨를 데리고 오려고 너무 막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김추자 씨 한 달 출연료가 당시에 300만 원이었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톡 가수였었던 나훈아 씨의 이 출연료가 15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음악을 부르는 이 행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김추자 씨의 이 뭐랄까 인기, 고고함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70년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죠? 네. 그렇죠. 70년대에 강남 집값이 한 500만 원 안 했을걸요. 500만 원 했나? 근데 이 한 정도면 달이면 뭐 한 달마다 집 한 채 달마다 아파트를 집 계속. 한 예. 아, 이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 뭐 이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대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인기도 많고 화려했던 분이 돌연 은퇴를 선언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김추자 씨는 1969년 18살의 나이에 데뷔를 해서 13년간 아주 치열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호련히 연기처럼 대중의 곁에서 사라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보고 간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은퇴 선언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간첩이다. 네. 김추자가 CIA이다. 뭐 이런 온갖 루머에 시달려서 연예계 생활이 정말 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해요. 아니 뭐 루머의 종류는 뭐 항상 다양한데 네. 간첩설이 간첩까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첩? 그 시대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네네. 지금도 뭐 많은 유명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명예훼손도 하고 야 정말 어떻게 저런 심한 네. 표현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70년대에는 네. 일반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 간첩인 것 같아 하는 순간 네, 이거는 그럼. 끝나는 거지. 더 이상의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그 삐라라 그래가지고 그거 파출소에 갖다 주면은 연필도 주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표가 저기 홀로 가는 저 등산객 간첩인가 다시 보자. 제가 아직도 애울 정도니까 이 간첩에 대한 그 이 일반 대중이나 피해 의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 김추자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연을 하기 전에 화장실에서 이제 하면서 목을 푸는데 네. 그게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옆에 있던 스텝이 지금 뭐 북한이랑 뭘 보내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신호를 보낸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김추자 씨가 그 유명한 포즈가 있거든요. 네. 이 그 춤을 추다가 노래를 하다가 이렇게 딱 손을 내지르는 네. 장면. 맞아요. 그게 이제 북한에 보내는 수신호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간첩과 관련된 그 했는데 정말 뭐 핑계이겠지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스트레스가 대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그게 말이 돼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요 칠판에 너른 평야 풍년일세 이걸 누가 썼는데 장난으로 어떤 애가 거기다가 동그라미 표를 했어. 너른 평양 풍년일세가 네. 얘 잡는다고 난리가 났어. 그렇죠.
그게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네. 또 있죠. 저 무슨 김세레나 씨하고 김추자 씨하고 뭐 격돌을 뭐 이런 네,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이런 네. 소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세레나 씨가 해명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였어요. 한 번은 부산에서 공연을 하는데 김추자 씨가 자신의 순서가 됐는데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가 김추자 씨를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때 김추자 씨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인즉 김추자 씨가 그날 그 공연에 피날레에 서고 싶었는데 김세레나 씨가 피날레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별 문제 없이 나는 무대에 섰었는데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내려오니 김추자가 없더라라면서 우리는 싸운 적도 없고 말다툼을 한 적도 없는데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너무 억울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뭐 다른 공연도 펑크 내거나 좀 잠적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지방 공연에 이 프로모터들이 대부분 이제 힘께나 쓰고 주먹께나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 그 김추자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심을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 지방 공연을 자주 다녔는데 개런티를 또 안 주는 사람도 있고 또 1회 공연이 끝나면 2회 공연이 끝나야 준다. 뭐 이렇게 그 사기를 당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회 공연을 마치고 개런티를 못 받아서 이제 그 보따리를 싸고서 그냥 올라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 그 잠적이라는 표현으로 주장을 했다. 이렇게 그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루머도 루머인데 테러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고. 저는 이거 지금 들어도 참 놀라운데요. 네.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던 시절에 매니저가 휘두른 소주병에 맞아서 무려 100반을 봉합 수술을 하고 6번의 얼굴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김추자 씨가 상의도 없이 컴백쇼를 준비한다라는 소식에 김추자 씨의 매니저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다라고 하는데요. 비교 사진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백반을요. 야. 어머. 성형 전후군요. 그 사건 전후예요. 네. 어. 그 여자들 얼굴에 그 상처 조금만 나도 그렇게 너무 되죠. 그렇죠. 유명한 바늘이라고 가수인데. 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얼굴 김추자 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 이제 전업주부로 쭉 살아오다가 이제 다시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죠? 네, 33년 만에 컴백 네. 소식을 전했어요. 지난 2014년이죠. 33년 만에 컴백 소식을 알리기도 했었는데요. 33년 만에 컴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옛날부터 해왔던 것이고 음악을 항상 곁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곁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부르는 게 뭐 어색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33년의 공백을 무색하게 하는 저런 그 현장의 태도를 보여줘서 예. 굉장히 기자들이 박수를 쳤었던. 근데 기억이 스타일 여전하신데요? 저 따님이 영향을 끼쳤다고? 그러니까 딸이 이제 희망이 되고 용기를 불어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늦지 않았다. 엄마 다시 한번 그 무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 예. 이런 그 용기를 줬다고 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돼서 좋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태풍 소식이 있어서 이게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하는데 요거 지나면 이제 완연한 가을 날씨겠죠. 그렇죠. 근데 가을이 되면 옷이 이제 긴팔로 바뀌고 외투도 있고 이래서 다이어트 고민이신 분들은 좀 고민 좀 덜겠어요. 아니에요. 다이어트는 1년 365일 내내 하는 거거든요. 여전히 다이어트 고민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비법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여름은 끝났지만 여성들의 다이어트 고민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평생 숙제. 모두가 날씬한 몸매를 원하지만 다 이룰 순 없답니다. 턱에 살하고 볼에 살 좀 봐. 살이 이렇게 많잖아. 이거 배좀 봐. 이거 허리살하고 세상에. 얼굴 살은 또 왜 이래. 남양주시에 사는 유영미 주부도 사정은 마찬가지. 한 5년 전부터 찌기 시작한 게 이제 이렇게 많이 쪘죠. 제가 결혼하고서부터는 이제 원체 마른 체형이다 보니까는 뱃살도 없었고 사람들이 저보면 모델 같다고 그랬어요. 키가 크다 보니까. 옛날에 사진 보여줄게. 키 169에 50kg을 넘지 않았던 지난 날에는 자신은 영원히 다이어트와는 관계가 없을 줄 알았답니다. 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 조금씩 불기 시작했던 살이 이제는 도무지 빠져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씩 늘어만 간다는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자꾸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뭐 과자, 막 고기 이런 거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이 막 찌더라고 살이. 육아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명적인 유혹, 야식이었습니다. 밤에 먹으면 살이 찐다는 진리를 알았지만 영미 씨는 자신도 모르게 밤이면 밤마다 음식을 찾았는데요. 과연 그녀의 현재 몸무게는 81kg.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이제 복부 있는 데가 좀 답답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어디 가면 이제 사람들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되고 이제 전에는 뭐 이제 뭐 도도해 보인다 막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근데 지금 많이 위축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떨어진 것은 자존감뿐만이 아닙니다. 살이 찌다 보니 조금만 일해도 의욕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몸 이곳저곳에 이상 신호가 시작됐다는데 발톱 좀 깎아볼까? 살찐 것도 서러운데 배 나온 곳은 더 큰 서러움을 선사합니다. 배는 왜 이렇게 불편해? 아우 힘들어. 숨이 차서 발톱도 못 깎겠네. 다이어트를 좀 시도를 했는데 자꾸 이제 요요가 오고 안 빠져요. 그래서 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예. 사실 유영미 씨가 운동을 결심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꾸준히만 운동하면 무조건 빠진다던 살은 빠지지 않고 물만 먹어도 체중은 제자리였는데요. 다이어트 프로그램 틀어놓고 따라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효과 많이 보셨어요? 못 봤죠. 이제 전보다 더 2배 이상 이제 노력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문제는 식단? 하지만 유영미 주부의 평소 식단은 다른 다이어트하는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건강식 위주. 한 3개월 정도 했어요. 이제 건강식으로 해서 뭐 달걀이나 이런 거, 감자 같은 거 이렇게 안 튀겨서 전에 같은 경우는 막 그 조리해서 먹었었거든요. 뭐 근데 지금 같은 거 삶아서 먹는 편이고. 그래서 변화가 있어요? 그래도 안 빠져요. 대체 유영미 주부의 다이어트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비단 영미 씨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성 중 86%가 여전히 다이어트와 싸우고 있다는데, 그런데 이때 헬스장으로 걸어오는 범상치 않은 실루엣. 남성 회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는 그녀의 정체는? 뒤에서만 보면은 되게 젊으시다 생각하는데 그 나이대로도 잘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요. 굉장히 멋있고. 뒤태만 미녀? 아니죠. 하체도 미녀. 맞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로 요요 따윈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그녀. 올해 나이 47세. 다이어트를 완전 정복한 이선희 주부입니다. 네, 47 맞고 큰애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에요. 50세를 바라보는 여성의 몸매 실화입니까? 다이어트의 비결은 오직 운동뿐인가요? 운동이 중요하죠. 근데 운동 말고도 또 다른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이어트의 절대 공식을 배우기 위해 이선희 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인증 절차 들어갑니다. 자신도 한때는 80kg에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이선희 주부. 처음 다이어트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랑이 넌 더 이상 못 빼 이러는 거야. 거기서 또 자극을 받았죠. 진짜 짜증이 난다. 그래서 너랑 나랑 내기를 하자. 3개월 안에 너 52kg까지 빼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작이 돼갖고 이제 죽어라고 이제 100만 원 내기에 목숨 걸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기념으로 하나 가져왔어요. 기념. 남편의 허리둘레와 똑같았던 시절 입었던 청바지는 이제 그녀에게 훈장처럼 남아있습니다. 주면 들어가죠? 엄청 늦죠. 이럴 때부터 놀라워요. 기념으로. 기념? 왜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면서 내가 이랬는데 입어보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뚱뚱했었어. 막 이렇게. 그렇다면 이선희 주부의 다이어트 비법을 배워보시죠. 역시나 비법은 식단에 있었던 걸까요? 뭐라? 그런데 혼자 먹는 양치고는 상당합니다. 아무리 닭가슴살이라도 말이죠. 거기다 샐러드에 망고까지? 이 정도면 앞서 본 유영미 주부와 먹는 식단에서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다이어트 되는 거 맞나요? 맛이 어때요? 말해봐요. 너무 맛있죠? 다이어트는 맛있어야지. 맛이 없으면
다이어트 실패해요. 자꾸만 다른 음식이 생각나잖아요. 맛있고 배가 불러야 돼요. 공복이 생기면 안 돼요. 과연 두 주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더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유영미 주부가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인바디 검사와 체변 등을 검사해 장내 세균을 검출해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는? 체지방률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고 체지방 지수, 우리 BMI라고 하죠. 그것도 29가 넘거든요. 그래서 비만이 어느 정도 좀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이 빠지는 데는 우리 몸의 어떤 전반적인 이제 대사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호르몬의 밸런스, 그다음 장내 세균의 이제 균형 등이 이제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무너지고 특정 세균이 늘어나게 되면 비만을 초래한다는 것인데 바로 뚱보균이라 불리는 퍼미큐테스균입니다. 퍼미큐테스균이 우리 몸속에 많아지면 지방산을 합성해서 체중을 늘어나게 하고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내 신경 회로에 배가 고픈 허기감을 전달해서 가짜 식욕을 유발하는 등 살이 더 많이 찌게 하는 세균이 바로 비만균입니다. 뚱보균이라 불리는 장내 세균이 비만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는 미국 워싱턴 대학의 연구팀에서 처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비만균이 이제 유해균을 이제 억제하는 방법은 유익균인 유산균의 비율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선희 주부의 생활 속에서도 유산균의 중요성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알람까지 맞춰놓고 철저하게 장내 유산균을 공급하고 있다는 그녀. 이거는 유산균 먹을 시간 알람이에요. 다른 영양식품도 챙겨 먹고 있지만 이건 지금 유산균 먹을 시간이에요. 그녀가 이토록 유산균 섭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배변 활동이 좋아지는 것 같고 다이어트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 변비 같은 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우선은 처음 먹었을 때 뭐 장에서 막 꾸르꾸르 소리도 나고 유동도 치고 배변 활동도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게 좋은 거구나라고 이제 먹게 됐는데 장내까지 무사히 도착한 유산균이 활발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늘어나면 뚱보균의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 식물이 이제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이나 유해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하나의 물질인데 아미노산의 일종이죠. 프롤린을 요즘에 유산균에 입혀서 장까지 잘 이렇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유산균의 보호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유산균은 위산과 담즙산의 공격으로 90% 이상 사멸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느냐보다 프롤린이 코팅된 유산균을 먹는 것이 주요하다는 말인데요. 이선희 주부도 생활 속에서 유산균의 생존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다 놓고 매일 챙겨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매일 뿌려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잊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돼서 매우 좋아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이 정도면 훌륭한 샐러드의 드레싱이자 다이어트 요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 아셨죠? 프로바이오틱스들에 의해서 장이 건강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유의부터 소장, 대장까지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장들이 원활히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장이 건강한 것이 결과적으로 건강한 몸도 만들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종결짓는 방법, 장내 유해 세균을 몰아내고 건강한 유산균을 채워 자신 있는 몸을 되찾으세요. (2019) 노인 일자리 주간 기념식이 어제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노인 일자리 사업 유공자 포상을 비롯해 수기 공모전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기념식에 이어 여의도공원 문화의 광장에선 노인 일자리 홍보 서비스관과 다양한 체험 행사도 이틀간 열린다고 하니까요.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노인의 날이라는 말씀 시작하면서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고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2026년이 되면 초고령 시대에 돌입한다고 그럽니다. 누구나 노인이 되는 거니까 오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